미나는 번화가의 조용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늘 그러하듯 하루를 마치고 퇴근할 때가 되자 마감 정리를 끝내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늦은 시간에 어두워진 거리로 나서니 건물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을 때마다 먼 곳에서 차가 달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렸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길 한쪽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명품 지갑이었어요. 이런 비싼 지갑을 누가 흘렸을까? 미나는 무심결에 혼잣말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시각 골목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나는 일단 지갑을 챙겨서 가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한 뒤 미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천만 원으로 보이는 현금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직접 본 적이 없어 손끝이 떨릴 정도였어요. 현금 아래에 깔린 신분증을 꺼내보니 사진 속 할머니의 이름이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얼핏 본 할머니의 표정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지갑의 한쪽 포켓에서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어린 소녀를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조심스레 서 있는 남자, 그리고 뒤쪽에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함께 찍혀 있었죠.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인데. 낯선 지갑에서 발견된 가족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가족은 이모와 자신, 이렇게 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나는 혼란과 낯선 기대감에 뒤엉킨 마음으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출근했지만 미나는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지갑을 떠올렸고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둘러 퇴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엄마가 왜 그 사진 속에 계시는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퇴근길에 다시 지갑을 확인했어요. 그날 본 할머니의 사진과 엄마가 함께 있는 사진을 번갈아 보며 뭔가 단서가 없을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갑 주인을 찾는 건 필수였지만 이 사진 속 비밀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주위가 어두워지자 미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이모와 상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릴 적부터 미나는 이모와 함께 살았어요. 이모는 미나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관해 묻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미나도 점차 부모님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했어요.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흐릿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이모와 마주 앉아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모는 사진을 본 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매우 힘겨운 표정으로 앨범 하나를 꺼내왔어요. 오래된 앨범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미나의 모습과 젊었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들이 들어있었어요. 앨범을 넘기던 이모는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구도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낡았지만 선명히 남아있는 미나와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할머니가 동일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모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면서 낮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미나야, 이제는 너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이모는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 묶음과 테이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편지 봉투에는 엄마의 글씨로 보이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을 이제 풀어놓아야 한다는 표정으로 이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가 5살 때 일이라고 들었을 거야. 그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단다. 미나는 숨을 멈춘 듯 순간적으로 가슴이 떨려왔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실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너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사라지셨단다. 그 빚이 불법 사채였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협박을 했어. 너희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만 했단다. 이모는 낡은 테이프를 꺼내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잡음 뒤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협적인 말들이 녹음된 음성을 듣는 순간 미나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에 자신이 몰랐던 무서운 진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면 혹시라도 너의 신분이 알려질까 두려웠어. 자체업자들이 너까지 찾아낸다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 이모는 우울한 표정으로 편지 중 한 장을 미나에게 건넸어요. 그 편지에는 엄마가 이모에게 보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으면 돌아올게. 그때까지 미나를 부탁한다.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엄마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도망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토록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건 왜일까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렇다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정말 돌아가시지 않은 거라면 어쩌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는 슬픈 눈길로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몇 번 편지가 왔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너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주소나 전화번호를 쉽게 남기지도 않았겠지. 교통사고 이야기를 한 것도 널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단다. 미나는 애써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었다고만 알고 자랐는데 그 뒤편에 이렇게 커다란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사실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어제 발견한 지갑과 사진의 수수께끼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모는 지갑 속 신분증을 살펴보며 김영자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무엇인지 고심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잔뜩 망설이듯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지갑 주인을 꼭 찾아야겠구나. 너가 궁금해하는 엄마의 흔적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니.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렴. 아직도 어디선가 사채업자들이 눈을 밝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나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지갑을 가만히 쥐었어요. 그저 주인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는 가족의 운명이 얽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편지와 사진을 펼쳐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미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용기가 되어 주었어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모든 해답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일찍 일어나서 이모가 건네주신 오래된 편지를 다시 살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전해졌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려고 했던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미나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눈물이 났어요. 오전 내내 사진 속 할머니 김영자라는 분이 어떤 분일지 생각했어요.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릴 정도면 꽤 긴급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갑 안에는 커다란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분실이라기보다는
의도치 않은 사고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느껴졌어요. 미나는 이모와 다시 마주 앉아서 지갑 주인을 찾기 위해 먼저 신분증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혼자서는 무리하지 마. 일단 주소부터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 우리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구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일정을 잠시 조정해달라고 사장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이틀 후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낯선 도시의 도로 위를 달리면서 미나는 긴장감에 창밖 풍경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오랜 진실을 찾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을 때 미나의 눈앞에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로 옆에는 화단과 나무들이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뒷골목 하나조차 정갈한 모습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부촌처럼 보였습니다. 커다란 대문 앞에 섰을 때 미나는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현관은 현대식 보안 장치로 되어 있었고 초인종 버튼 위에는 방범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가정부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자 할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가정부는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듯 보였어요. 그분은 미나의 옷차림과 표정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여긴 사모님의 개인 저택인데 어떤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미나는 고민 끝에 지갑을 주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가정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병원 정보를 알려주며 방문해 보라고 했어요. 멀리서 온 미나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운 좋게도 다른 일정이 없었기에 빠르게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가 지갑 주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정말로 엄마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이분이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조용히 걸어가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할머니가 몸을 돌리셨어요. 지갑을 꺼내 들고 설명을 드리자 할머니는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이 지갑 너가 주었니? 내가 허둥지둥 하다가 떨어뜨렸나 보구나. 미나는 지갑을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때 할머니의 얼굴에 복합적인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님, 여기 있던 사진 속 인물 중 한 분이 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미나의 말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얼굴을 만져보셨어요.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주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건가? 어쩌면 아니. 분명 맞을 거야. 그 순간 미나는 가슴 깊숙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엄마 곁에 계시던 할머니가 이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지갑 속 신분증에 있던 김영자라는 이름, 그리고 가족 사진에서 할머니가 서 계셨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미나는 불안하면서도 놀라운 감정으로 이분이 정말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눈물을 닦으신 뒤 미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셨어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자 할머니는 가슴속에 묵혀둔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시는 듯 했어요. 너가 미나 맞지? 그래.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 속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 말에 미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할머니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이름까지 알고 계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듯한 희망도 커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가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셨어요. 차가운 햇빛이 비치는 병실에서 그분의 옅은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나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진실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밖에 펼쳐진 하늘이 맑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는 회오리처럼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5살 이후로 잃어버렸던 혹은 알려주지 않았던 가족의 비밀을 마주할 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병실의 정막을 깨고 미나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병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자신을 향해 우리 손주가 맞냐고 묻던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 기억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정말 미나가 맞구나. 병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할머니의 눈물을 비추자 미나는 함께 목이 메었어요. 5살 이후로 뿌리째 흔들려버린 가족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된 것인지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할머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걸 보면 엄마와 함께 계셨던 건가요? 미나의 목소리는 진동하듯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가에서 멀어지시더니 머리맡에 놓인 손거울을 집어들었어요. 수십 년간의 시간과 눈물이 스며든 듯한 손거울을 매만지시다가 이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너희 엄마 그러니까 내 딸은 정말 강한 아이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커다란 슬픔이 따라다녔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줄어들 만큼 고요했어요. 미나는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할머니의 말을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한 뒤 다위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했어. 처음에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일이 뒤틀려가기 시작했지. 불법 사채까지 끌어온 줄은 전혀 몰랐단다. 할머니는 마치 지난날의 고통을 되새기는 듯 손등을 살짝 비볐어요. 주름 사이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할 말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전화를 해왔단다. 엄청 겁에 질린 목소리였어. 사채업자들이 괴롭히고 아이를, 그러니까 너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했나 봐. 미나는 녹음 테이프에서 들었던 거친 목소리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고 괴롭힐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난 딸을 도우려고 준비를 했지만 너희 엄마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더구나.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았어.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알아낼까 봐 서로 연락조차 조심스러웠단다. 할머니는 베개 위에 놓인 옅은 회색 스카프를 잡아당기며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병실 한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의자 하나를 건네주시더니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 엄마에게서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얼마 전 편지를 하나 받았단다. 그 편지를 보고 내가 무작정 병원에 오게 된 거야. 몸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딸이나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미나는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지, 정말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지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미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방 안쪽에서 조심스레 작은 봉투를 꺼내 펼쳐 보였어요. 잘 다듬어진 글씨로 몇 줄이 쓰여 있었고 서명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다시 가족을 찾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었단다. 하지만 보낸 날짜나 장소가 어딘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어. 할머니는 편지를 꼭 쥐신 채 가만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신 뒤 미나를 바라보며 살짝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너의 존재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알기론 너희 아버지도 이국 어딘가로 도망친 상태라고 들었어. 엄마는 결국 빚을 독단적으로 떠안고 내 아버지 대신 사투를 벌인 것 같아. 미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빚의 무게를 엄마 혼자 짊어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결국 엄마가 계속 혼자 희생하고 계셨던 건가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숨어 계신 걸까요? 미나는 울컥해진 목소리로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너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만 큰 위안을 얻었단다. 사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곧 큰 수술을 받을 예정이야. 그런데 혹시라도 수술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을 다시 못 볼 수도 있겠지 싶어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결국 한 장소에서 모인 두 사람은 숨죽인 채로 가슴속 슬픔을 나누고 있었지요. 이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엄마를 찾기 위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나는 재빨리 머릿속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가진 정보도 한계가 뚜렷했기에 확실한 실마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지요. 내가 아는 건 오래전에 그 아이가 화장품 쪽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 아마도 사채 빚을 갚으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을 테니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한 거겠지. 그 뒤로 상당히 성공했다는 소문을 얼핏 전해 들었는데 정확한 건 나도 몰라. 할머니의 말에 미나는 눈빛을 반짝이며 수첩을 꺼냈어요. 화장품 업계라면 브랜드나 회사 이름을 통해 단서를 추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사채 쪽으로부터 은밀히 숨어 다녔겠지만 사업을 했다면 분명히 공식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를 꼭 찾아보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지갑 안에 있던 가족 사진을 다시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혹시 엄마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게 되면 이 사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미나의 부탁에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미나의 손에 건네셨습니다. 이미 낡은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미소는 결코 퇴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꼭 찾길 바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괜찮으니 너가 조금이라도 단서를 알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줄 수 있겠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살며시 감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닫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미나를 바라보면서 내리쬐는 햇빛에 살짝 눈을 가리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나도 병실에서 준비할 게 많고 너도 쉬어야지. 하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내 손주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미나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엄마를 향한 마음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미나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포근하게 녹아드는 느낌이었지요. 병원을 나선 미나는 곧바로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우선 진정이 필요했어요. 차 한 잔을 시키고 나서 노트와 펜을 꺼내 화장품 업계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부터 모아야 할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사채 빚을 갚으려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겠지.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브랜드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미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혹시 중소기업이라 해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록을 남겼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스스로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부산에서 봤던 엄마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모는 통화 도중 한참을 고민하더니 예전에 편지 하나에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작은 화장품 가게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분명 처음에는 자본도 없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성장하신 걸까? 미나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 규모를 키웠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서울 곳곳에 있는 화장품 매장과 관련 기업들을 수소문해 봤어요. 카페에 앉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을 듯해서 직접 발로 뛰어보자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대형 매장부터 차근차근 돌아다니며 혹시나 엄마의 이름이나 흔적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매장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미나는 지칠 법도 했지만 엄마를 찾는 일이라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작은 로드숍 매장 앞에서 유독 오래된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수막에는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 20주년 기념 할인 행사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운영해온 매장 같아서 혹시라도 엄마가 지나간 자취가 남았을까 싶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어릴 적 사진을 살짝 보여주며 혹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지난 일이긴 했으나 한 번의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10년 넘게 일한 선배가 있긴 한데 지금 휴가 중이네요. 다음 주쯤이면 복귀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미나는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며 선배 직원을 만날 때까지 일주일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상권에 있는 화장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혹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비록 성과는 거의 없었지만 어느샌가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 확인해야 할 목록이라도 더 정리해둬야지. 미나는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문득 할머니의 병원 문자가 떠올랐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적힌 문자였고 이틀 뒤에 큰 수술을 받게 되니 혹시 시간 괜찮으면 병문안을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미나는 수술 전날에 병원을 다시 찾기로 계획했습니다. 할머니가 갖고 있는 옛 사진이나 편지 중에 다른 단서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이모에게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전화로 전해드렸습니다. 생각만큼 쉽게 엄마의 흔적이 찾히지 않아 답답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나를 조금이나마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자. 그리고 할머니 쪽에서도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며칠 후 미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를 만나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수술은 꽤 위험성이 있는 편이라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창문 옆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계셨고 눈가가 더욱 깊게 패여 보였어요. 그래도 미나를 보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애써 반갑게 맞아주시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곁에 다가가서 준비해온 과일과 작은 화분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짧은 침묵 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사실 내 엄마 소식을 조금은 알고 있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투자 얘기를 들었거든.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미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병실 침대 근처에 놓인 작은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 서류 가방 안을 좀 열어주겠니? 내가 최근 몇 년간 투자했던 회사 목록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화장품 쪽 기업이 몇 곳 있어? 미나는 조심스레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한 장씩 살펴봤어요. 부동산 관련 문서, 주식 투자 내역,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 리포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이드랍이라는 화장품 회사 관련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 메이드랍이라는 곳은 뭐죠? 엄마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미나는 궁금한 마음으로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서류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매출이 성장했으며 대표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금의 출처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작년에 누군가 이 회사에서 투자 제안을 해왔는데 그쪽에서 미나라는 이름을 한번 언급했다고 하더구나. 난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였지. 결국 큰 투자는 아니었지만 일부 지분을 산 상태야. 미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면, 혹은 그분이 이 회사에 관여하고 있다면 미나라는 이름은 충분히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직접 찾아가 봐야겠네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좋겠는데요. 미나는 서류를 뒤적이며 회사 주소나 연락처 같은 정보를 찾으려 했어요. 다행히 간략한 프로필이 첨부되어 있었고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빌딩에 입주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하지만 언제 컨디션이 좋아질지 모르니 너가 먼저 가보는 것도 괜찮아. 거기서 혹시라도 너희 엄마의 이름이나 흔적이 보이면 꼭 알려주겠니? 할머니는 간절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미나는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실 때까지 저도 이 근처에 있겠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게요. 두 사람은 가만히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병원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그 빛깔에 기대어 작은 희망을 품는 듯 했지요. 병실을 감싸는 정적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이 가득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메이드랍이 사무실 주소로 향했어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를 걷다 보니 점점 더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자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로비가 펼쳐졌지요. 이곳이 그 회사 맞겠지. 미나는 건물 안내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회사 입구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안쪽에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회사 로고가 멋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 미나는 당황스러움을 숨기고 침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잠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홍보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깐 뭔가를 검색하더니 회의가 많이 잡혀 있어서 담당자를 만나려면 예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시간을 내서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혹시라며 명함이라도 받으려 했습니다. 그때 데스크 뒤쪽에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안내해줬어요.
미나는 안내를 받아 안쪽 복도로 들어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찾아오신 용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는 업무적으로 훈련된 듯 단정한 목소리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목이 조금 마르는 느낌이 들어 가방에서 물을 꺼내려다 참았습니다. 그저 간단히 목을 가다듬고 나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혹시 이 회사에 미나라는 이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요. 차 팀장은 살짝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기울였고 회사 직원 목록을 떠올리는 듯 보였으나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내부 인트라넷을 검색하며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전부 미나인지 아니면 성이 따로 있으신지요? 간혹 해외 쪽 인력이 있을 때는 이름만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나는 정확한 정보를 몰랐기에 난감했습니다. 엄마가 만약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해도 가명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나라는 이름이 내부적으로 한번 언급되었다고 듣고 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최근에 이 회사가 투자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정 인물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차 팀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최근의 프로젝트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외부 투자자와의 계약 내역이나 브랜드 콜라보, 해외 바이어 미팅 등 다양한 파일이 나타났지만 미나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이름이 우리 회사 데이터에 기재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차 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인 연락처와 이름을 건네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나는 사무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어요. 창립 기념 행사 사진, 임직원 단체 사진, 그리고 회사 연역이 적힌 패널이 있었지만 특별한 인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말 이곳에 계신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회사이거나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건 아닐까? 미나는 로비를 지나며 속으로 자문해봤어요. 회사가 워낙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분위기인지라 여기서 엄마가 근무한다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요. 그날 오후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태가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깊게 얽혀 있는 듯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함부로 단정 지을 순 없어. 차 팀장님이 뭔가 찾아낼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 미나는 혼잣말을 한 뒤 휴대폰을 꺼내니 병원에서 부재중 전화가 왔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자 할머니 담당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영자 할머님 상태가 조금 급해져서 오늘 오후에 수술을 당겨 진행하기로 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빨리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간호사의 말에 미나는 놀라서 재빨리 택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임박하긴 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잡혔다는 건 할머니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음을 의미했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우선 할머니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할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졸이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를 찾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제발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꼭 건강을 되찾으셔야 함께 엄마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미나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색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누군가가 생사를 갈리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결국 밤이 늦어서야 의료진이 나왔어요. 담당 의사는 살짝 피곤한 표정으로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든 수술이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정 기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미나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풀리며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은 가시지 않았으나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면회가 가능할까요?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요. 미나는 소독 가운을 입고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상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야 해요.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미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믿고 싶었지요. 그 어떤 순간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길 바라면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병원 창문에 반사되며 마치 별처럼 깜빡였고 그 사이에서 미나는 새벽까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벤치에 앉아 가끔씩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일 뿐이었지요. 온종일 뛰어다니던 피로가 몰려왔지만 할머니 옆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엄마도, 할머니도, 그리고 나 자신도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아. 미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가족인 할머니 역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만 미나는 이렇게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가족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쳐가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무사히 회복하고 엄마를 찾게 된다면 20년 넘게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가득했지만 그 두 감정조차도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복도에 있던 차가운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미나는 할머니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또 한 번 결심을 다졌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찾고 지키고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중환자실 면회가 끝난 뒤 미나는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회복 중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지요. 엄마가 미국에 계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어도 직접 연락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서 한숨 돌리는 사이 이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모는 병원 내 편의점에서 작은 음료수 2병을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지 않니?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슬슬 너희 엄마 찾는 일에 박차를 가해볼까? 미나는 음료수 뚜껑을 돌려 열고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간직해온 편지 묶음을 다시 살펴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남긴 기록이니 혹여 더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단다. 사실 나도 너희 엄마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어. 그동안 위험해질까 봐 일부러 외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물러서 있을 때가 아니지. 이모는 지친 얼굴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며 미나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그 배려에 감사의 미소를 지었고 곧장 근처 숙소로 돌아가 인터넷과 편지를 대조해가며
엄마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편지들 중에는 해외 주소가 희미하게 적힌 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보낸 우편임을 알려주는 소인이 찍힌 봉투도 몇 장 보였습니다. 그 소인에는 특정 도시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LA라는 글자와 함께 우편 번호 일부가 비뚤어진 펜 글씨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도시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등기를 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미나는 새벽까지 검색창을 뒤지며 메이드랍이 미국 지사나 윤정의 코스메틱스 같은 여러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메이드랍이 로스앤젤레스 지사가 존재한다는 기사를 발견했고, 대표 이름이 정식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회사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만약 엄마가 지분을 갖고 있다면 분명 연락 경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기 전 미나는 메이드라비 쪽 담당자인 차은주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지사 주소나 현지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차 팀장은 그 역시도 외부에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미국 법인 설립 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문서를 찾으면 과거 윤정이라는 이름이 명단에 기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해외 법인 자료를 이관받는 중이라 찾는데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미나는 물론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처럼 보였고 초조함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지요. 김영자 할머님께서 수일 내에 일반 병실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미나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모와 함께 할머니 곁을 지켰고 산소 마스크를 벗고 한결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처음에는 너무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미나를 불렀습니다. 옆에 있어주니 마음이 놓인다. 우리 곧 퇴원하면 함께 엄마 찾으러 갈 준비를 해볼까? 그 말에 이모와 미나 둘 다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창문 너머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빛이 병실 구석구석을 밝히는 모습을 보니 가족이 곧 완전히 모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주일 뒤 메이드라비 측에서 드디어 미국 법인 서류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은주 팀장은 자료에 윤정이라는 이니셜이 언급되어 있으며 주소가 LA 근교로 등록돼 있다고 알려왔지요. 미나는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먼저 할머니 퇴원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완치 소견을 받고 퇴원 수속을 받던 날 아침, 이모와 미나는 병실 물품 정리를 끝내고 휠체어를 끌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자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간만에 밖 공기를 마시니 살 것 같구나. 병실 창으로만 봤던 햇살이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다니. 할머니가 미나와 이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도 병실도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가족이 함께 머무를 거처가 필요했기에 이모는 단기 임대 아파트를 구해놓았습니다.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아파트에 도착하니 깔끔하게 청소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할머니가 안정을 찾고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머물기에 나쁘지 않았지요.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너희 둘 덕분이야. 고맙다. 나도 얼른 힘내서 우리 딸 만나고 싶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했고 할머니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려면 최소 한 달은 재활과 휴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모 역시 개인 일정이 있지만 최대한 시간을 비워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그 사이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법인과 접촉해 직접 연락을 시도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한 달 안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계획이라도 세우니까 실감이 나긴 하네요. 미나는 살짝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모와 할머니 둘 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해보자라는 태도로 미나를 다독였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온 만큼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섰지요. 며칠 뒤 미나는 메이드랍이 LA 지사의 이메일 주소를 건네받아 정중한 문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윤정이라는 분을 찾고 있으며 그분이 과거 이 회사 창립 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꼭 만나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지요. 첨부 파일에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어서 그 진정성을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설마 답장이 오겠어.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시도라도 해보는 거야. 미나는 밤새 메일을 보내고도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상상해보니 가슴이 울컥하고 뜨거워졌지요. 그런데 이튿날 오후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사는 해당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전달해달라는 요청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윤정희님께서 직접 연락을 원하신다면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메일이 실제로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나는 바로 회신을 쓰며 꼭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재활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며 한층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봄 햇살이 들어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 이모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세 사람이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낯선 해외 번호가 뜨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건너편에서 부드럽지만 긴장된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미나니? 내가 윤정이야.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모와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며 미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엄마 맞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래, 미안해. 여태까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이 목소리조차 낯설겠지만 정말 보고 싶었다. 미나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숨길 새도 없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모와 할머니는 눈이 커진 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고 미나는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해 두 분도 함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 할머니도 제 옆에 계세요. 병원에 계셨지만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가족에게 전해지면서 거실 공기까지 떨게 만들었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야. 그치만 너를 지키려고 했단다. 정말 한없이 미안하고 고맙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모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미나는 가슴 깊이 울컥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곧 미국으로 갈 거예요. 아직 여권 준비와 비자 문제도 남았지만 가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엄마가 한참 울먹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그럼 내가 먼저 한국으로 갈게. 그게 낫겠다. 내가 오랫동안 마음의 빚을 졌는데 너가 또 먼 길을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마 그냥 잊지 못하겠다.
그 한마디에 거실 한복판에 있던 세 사람 모두 무언가 벅찬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진정한 가족의 재회를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지만 엄마는 본인이 운영 중인 미국 쪽 사업을 잠시 정리하고 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미나는 날짜와 공항 도착 시간을 정하면서도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온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러나 반갑게 현실이 되어 다가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날, 미나는 이모,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함께 공항 게이트 앞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끌고 나오는 출구 주변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혹시나 엄마의 얼굴을 놓칠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서너 번 비행편 승객들이 지나간 뒤 한쪽 모퉁이에서 머리를 묶고 회색 슈트를 차려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미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도 마주친 눈동자를 보고는 멈칫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미나야, 공항 한가운데서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의 어깨 너머로 할머니와 이모가 바라보는 모습이 들어왔고 이내 네 사람 모두 눈물 범벅이 되어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한 엄마는 무릎을 꿇고 휠체어를 꼭 잡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없이 쏟아진 눈물은 미안함과 그리움의 상징이었지요. 할머니 역시 손을 떨며 엄마의 머리칼을 매만졌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늦게야 만나다니.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그동안의 고생과 슬픔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듯 얼굴을 가려울 정도로 계속 흐느끼셨습니다. 이모는 곁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세 사람을 지켜봤지요. 이젠 정말 다 괜찮을 거야.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네 사람은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이야기가 끝이 없을 듯 이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업은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왜 지금껏 숨어 있어야 했는지 등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 살아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특히 미나는 엄마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상받는 듯 했지요. 그 뒤로 한 달간 엄마는 한국에 머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도 아직은 재활치료를 계속해야 했기에 마침내 모두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모는 간단한 이삿짐을 옮기고 미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잠시 쉰 뒤 가족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낮에는 병원에서 함께 재활운동을 했고 이모는 틈틈이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왔으며 미나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소한 일상도 네 사람에게는 매일 특별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거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바람을 느끼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채워나갔지요. 엄마, 저 어릴 적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이 사진만 보면 엄마랑 꼭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나가 낡은 가족 사진을 건넸을 때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거 내가 지갑에 넣어 다니던 사진 아니니? 할머니가 잃어버렸다던 그 지갑 역시 너에게로 이어졌구나. 엄마와 딸,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이모까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서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전부 반가움과 위로가 되어 반짝였지요.
한 달 뒤 할머니는 눈에 띄게 좋아진 상태로 재활병원에서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곧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네 사람 모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보다가 문득 함께 사진 찍기라는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었지요. 우리 내일은 바깥에 나가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스튜디오에서. 미나의 제안에 엄마는 살짝 주저하다가 이모와 할머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찬성의 뜻을 보냈고 그렇게 다음 날 온 가족이 근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휠체어와 이모의 살림살이를 함께 가져가야 해 조금 힘들었지만 누구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서자 촬영 기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우와, 오늘은 네 분이 함께 찍으시나 봐요. 모두 표정이 밝으시네요. 엄마는 머리카락을 정돈하면서 미나에게 가볍게 눈웃음을 보냈습니다. 미나야, 이렇게 다 같이 찍으려니 정말 꿈만 같다.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다니던 기억이 스쳐가는구나. 조명이 켜지고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찍혔고 그 순간 미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참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나란히 서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촬영을 끝낸 뒤 네 사람은 서로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사진 촬영 기사 역시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라고 칭찬하며 추가 컷을 서비스로 더 찍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완성된 사진을 받아들고 거실에 걸었을 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었지요. 옛 가족 사진과 나란히 걸어놓으니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얼마나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 봐요. 미나가 할머니와 엄마, 이모를 차례로 바라보며 찬찬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따뜻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커서 돌아와 주었으니 더 바랄 게 있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자꾸나. 이모 역시 옆에서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 탁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며 다시 한번 재회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낯선 아픔과 이별의 시간을 겪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어떤 걱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전해지는 체온과 목소리가 가족이라는 말이 가진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은 봄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따라 춤추듯 맺힌 꽃잎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치 새롭게 싹트는 희망이 가족 모두에게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엄마와 딸,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이모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지난했던 이야기의 마침표가 따스한 미래로 이어지는 문장 부호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꽃 같은 웃음이 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너는 혼자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에요. 미나의 말에 엄마는 살짝 웃으며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너가 있어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들은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싱그러운 향기를 몰고 들어왔고 마치 새 출발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긴 시간 동안 엇갈렸던 인연이 드디어 한 곳에 모였고
헤어진 만큼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꺼내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이제 그 눈물은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질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어요. 그렇게 이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새 출발을 맞이했고 오랜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 피어난 감동과 기쁨은 절대 시들지 않을 한 송이 꽃처럼 그들 곁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번화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골목 곳곳에 가득 찬 오후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는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김 할아버지는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떡볶이를 담아주며 가끔은 서비스를 더 얹어주는 인심 좋은 모습으로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조금 더 드릴게요. 많이 먹고 가세요. 어느새 할아버지의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먹이면서 스스로의 하루를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 손님을 응대하던 할아버지가 급하게 포장마차 옆쪽으로 몸을 틀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국자 끝에 걸려 넘어진 조리도구가 옆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의 문짝을 긁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할아버지는 땅이라도 꺼질 듯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광택을 자랑하던 고급 외제차에는 떡볶이 국물 얼룩과 함께 선명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떡볶이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차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차 주인이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 긁힌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 주인은 50대 중반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차를 살피며 눈살을 찌푸리자 할아버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수로. 잠시 실수라고요?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차 주인은 차 문을 세게 닫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정도 긁힘이면 도색을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색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 엄청 비싸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큰일 나겠네. 차 주인은 한참 동안 차를 살피다가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가리키며 다시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다고 책임 안 질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 주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키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뒤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짙은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포장마차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뛰어오더니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들 민재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긁힌 고급 외제차와 떡볶이 포장마차, 그리고 할아버지가 잔뜩 위축된 모습. 떡볶이 포장마차 옆 정적이 가득 찬 긴장감 속에서 민재는 상황을 주시했어요. 고급 외제차의 번뜩이는 검은색 차체와 선명하게 긁힌 흠집, 그리고 잔뜩 움츠러든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차 주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차 주인에게 사과했어요. 그 순간 차 주인의 얼굴을 바라본 그는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짙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그가 회사에서 수없이 보고 상대한 적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박 사장님 맞으시죠? 차 주인, 즉 박 사장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거래 중인 회사의 김이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 단호하고 거칠었던 말투는 이내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 이사,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 정말 우연이군. 박 사장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차에 긁힌 자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차의 흠집은 예상보다 더 깊었고 수리비가 꽤 클 것임이 분명했어요. 사장님, 이건 저희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셨던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박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나는 몰랐네. 이게 당신 아버님 일이었다는 걸. 그러나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계셨다면 태도가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차 수리비는 아버지께서 직접 갚으셔야 해요.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니까요. 이제 포장마차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민재는 다시 차 주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리비는 아버지가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장님과의 거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사장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김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거래를 끊지 말아주세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네요. 민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이어졌어요. 사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관계를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린 더 이상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회사의 정책과 제 판단에 따라 결정된 일입니다. 여기서 더는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박 사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피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이 일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거래처를 잃은 책임감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었어요. 그 결정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차 수리비를 갚기 위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냉정하게 직접 해결하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날 이후 할아버지는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포장마차 앞은 더 활기가 넘쳤고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권하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 떡볶이 한 접시 더 드릴게요.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해결해야지. 가족들에게 더는 짐이 될 수 없다. 그의 손놀림은 날로 빨라졌고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던 민재는 무언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태도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민재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게 가족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도 더 단정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인데 조만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곧이어 문을 열고 여자친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은 어색하게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태도는 금세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그녀의 첫인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봐도 될까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럼 한번 와보려무나. 떡볶이를 좋아한다니 정말 반갑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만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도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고 민재는 이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본 손님처럼 천진난만한 얼굴로 떡볶이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떡볶이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와라.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비법, 소스도 알려줄게. 그녀는 실제로 떡볶이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포장마차를 이곳저곳 누볐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렸고 포장마차는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려면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내 손때가 묻은 시간이 몇십 년이지. 그래도 너 같은 젊은 친구가 관심 가져주니 기분이 참 좋구나.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그녀를 점점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포장마차를 돕는 일 외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의 농민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는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성품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참 괜찮은 아이 같구나. 이렇게 성실하고 밝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 너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구나. 민재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크게 안도하며 그녀와 결혼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그녀와의 인연은 이제 가족 모두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재는 수진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긴장된 마음으로 수진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밝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청 친절하셔. 처음에는 조금 엄격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현관문 앞으로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민재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사장님? 거래처 사장 역시 놀란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이사? 여기가 어떻게?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따라오던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예요? 박 사장은 급히 표정을 고치고 말을 돌렸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회사 일로 몇 번 만난 적 있지. 그러나 그의 어색한 태도는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티가 났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 수진은 부모님께 민재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쪽은 제 남자친구 김민재예요. 저희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곧장 자리에 앉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이라. 그게 무슨 소리지? 둘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수진은 그 말에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빠, 말씀드리려 했는데 좀 늦었어요. 민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 그의 말에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 민재 씨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나 박 사장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너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게 다야. 민재는 그런 박 사장의 태도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과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처럼 사적인 자리에서 다시 얽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건 알지만 진심으로 따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말도 박 사장의 굳은 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민재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민재가 서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반대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싫어하시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져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 박 사장의 모호한 발언에 방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채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뜻밖의 만남은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었고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운명처럼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수진의 설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이에 얽힌 감정을 풀어야만 결혼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 민재 씨와 할아버지께 기회를 주세요. 세 분이 직접 대화하시면 오해도 풀리고 해결책도 나올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요청에 아버지인 박 사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 역시 이 만남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날, 세 사람은 작은 한옥식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뵙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차를 긁어놓고도 수리비를 온전히 다 못 드린 게 한이 됩니다. 그런데 수리비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장도 복잡했습니다. 한때 그와 그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민재와도 얽힌 관계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가 긁힌 문제였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일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거래가 끊기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김 이사, 거래를 다시 해줄 수는 없을까? 우리 회사 직원들을 생각하니 힘이 드네. 하지만 딸을 위한 결정은 따로 내려야 합니다.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니까요. 민재는 이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곧 침착함을 되찾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진심을 다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실수가 사장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민재의 간절한 태도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서로에게 빌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를 가라앉히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 결혼 문제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재가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그 아이가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한다는 건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책임감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도 아버지시니 딸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민재가 수진 양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사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재와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 박 사장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요. 그날의 만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감정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만나보시니 민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알겠다. 하지만 결혼이란 건 간절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자.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다. 수지는 아버지의 답변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세 사람과 가족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 이어진 갈등의 시간은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재, 그리고 박 사장은 여러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다시 한번 박 사장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홀로 나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박 사장이 자주 찾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박 사장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 오늘은 어떤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군요.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는 제 결정이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제 자존심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 사장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장님께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이사, 나는 김 이사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태도를 보고 실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네요. 민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박 사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민재와의 과거 문제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딸의 진심과 민재의 진심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민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 우리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혼도 허락하겠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밝은 얼굴로 예식장에 서 있었고 가족들과 손님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직접 만든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이 떡볶이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며느리는 감격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저도 앞으로 아버님처럼 정성껏 요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게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가족들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 역시 딸과 사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가 정말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너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민재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갈등과 반전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리비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였고 민재와 박 사장 역시 새로운 관계로 다시 거래를 시작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사고로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반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떡볶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많은 고생이 결국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 참 신기한 세상이야. 그리고는 환한 얼굴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